내일 첫 백신 접종을 앞두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전국 요양병원과 보건소에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전국 5천여 곳에서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어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정체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는 다음 주부터 시행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새 거리두기 조정안은 내일 발표됩니다. 폭력과 살인 거부 등 비종교적 신념으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종교적 양심뿐 아니라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를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가장 인상적입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부산 대격돌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오후 부산에 총출동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로 표심 공략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대외비 문건 공개 관련해서 변창흠 장관 경질 요구로 맞불을 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한국은행이 연 0.5%인 기준금리를 6번째로 동결했습니다. 코로나19 3차 확산과 소비 부진을 고려해 올해 경제 성장률은 3.0%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때와 이른 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예년 기온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호남에 이어서 충청 이남 지방에는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목요일 뉴스앤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첫 접종을 앞두고 어제부터 대대적인 운송 작업이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자, 오늘은 새벽부터 접종 장소인 전국 보건소와 요양병원 1,900여 곳으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이천 물류센터에서는 공장에서 이송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재분류와 또 포장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 소식부터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천 물류센터에서 각 보건소 또 요양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5시 50분쯤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운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경기 이천 물류센터에 도착해 전문 인력의 포장과 재분류 작업을 거친 백신 17만 명분은 전국 요양병원과 보건소 1,900여 곳으로 옮겨집니다. 어제 안동에 있는 백신 공장에서 출발한 백신은 이천 물류센터에 낮 12시 반쯤 도착했는데요. 다시 배송되기 전까지 이천 물류시설 저온창고에 17시간 넘게 보관돼 있던 셈입니다. 어제 백신이 안동 공장에서 이천 물류센터로 이동할 때는 5톤 무진동 냉장 트럭이 이용됐는데요. 오늘 전국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이동하는 냉장 트럭 55대는 상대적으로 작은 1톤짜리입니다. 이 트럭들도 마찬가지로 저온 유지가 되는 차량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초저온 유통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보단 수성이 원활한 편인데요. 그렇지만 영상 2도에서 8도 사이의 상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송 시 온도를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실제로 어제 제주로 보내주기 위해 백신이 목포항으로 옮겨질 때 수송 용기의 온도가 1.5도까지 떨어지는 일이 있어 백신이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백신의 이상 여부에 대해선 조사가 필요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일단 백신을 교체한 뒤 제주항으로 다시 이송했습니다. 이렇듯 백신 운송에 사고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방역당국은 예비 차량 10여 대를 시도별 주요 배송 공간에 배치했습니다. 오늘도 안동 아스트라제네카 공장에서 생산된 백신 16만 3천 명분이 이천 물류센터로 옮겨집니다. 오는 28일까지 나흘 동안 백신 78만 명분이 같은 방식으로 전국 각 시설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 시각 현재 전국의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는데요. 백신이 온도에 예민해서 혹시나 상하지 않을까 방역당국은 백신 이송과 보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도착한 보건소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박기환 기자. 네,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보건소에 나와 있습니다. 예, 백신은 이미 그 보건소에 도착을 한 것 같고요.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오늘 아침 8시 50분쯤 백신이 이곳 보건소에 도착했습니다. 모두 500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으로 봉인된 상자 1개에 담겨서 보건소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은 이곳 보건소 1층에 있는 백신 전용 냉장고에서 보관되고 있습니다. 백신을 싣고 온 트럭은 앞뒤로 군과 경찰의 호송을 받으며 이곳에 도착했는데요. 정문에서 보건소 직원들이 나와 군경과 함께 트럭에 붙여진 봉인지를 떼고 이송 과정 중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우선 확인했습니다.
이후 내부로 들어가 백신 이상 여부와 개수 등을 확인하는데 10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상 2도에서 8도로 유지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 관리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보건소 측은 실제 접종이 이뤄질 때까지 안전히 보관하도록 24시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보건소 내 예방접종실에 백신 전용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신 전용 냉장고에 3도에서 4도 유지될 수 있는 오토콜을 장착해서 안전하게 보관할 예정이고 저희가 24시간 모니터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곳 보건소에서는 요양원과 재활시설 등 모두 22곳에서 사용될 백신을 받았는데요. 요양시설 등의 의료진이 방문해 환자에게 직접 접종하거나 이동이 자유로운 시설 종사자의 경우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을 받게 됩니다. 이곳에 도착한 백신의 경우 각 시설 등의 일정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2일쯤부터 환자들에게 접종될 예정입니다. 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되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역사적인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전국의 요양병원과 재활시설 등 5천여 곳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가 그 대상인데요. 오늘부터 백신 접종 시스템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이 접종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신을 맞겠다고 의사를 밝힌 사람은 전체 대상자의 93.6%로 28만 9천여 명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자체 접종과 방문 접종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백신을 맞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고 백신 접종과 관련해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지를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체온이 37.5도 이상이 되면 접종을 연기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이번에 도입되는 백신의 1차, 2차 접종을 오는 6월 안으로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보건소에서 YTN 박견입니다. 네, 드디어 내일이 첫 접종일입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자체적인 접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강원도에 있는 한 요양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네, 강원도 춘천입니다. 예, 접종을 하루 앞두고 있어서 지금 마지막 점검 작업에 분주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접종을 하루 앞두고 지금 이곳은 막바지 점검이 한창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강원도 노인 전문 병원인데요. 이곳에서도 내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2시간 전쯤이었습니다. 오전 9시 반쯤에 춘천시 보건소에 이 백신이 잘 도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경찰 호송 하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춘천을 포함해 강원도 전체로 들어오는 백신 물량은 144박스, 14,400회 분량입니다. 내일부터 순차적인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가장 먼저 65세 미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가 접종 대상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모두 9,240명입니다. 저희가 있는 이곳 병원에서도 의료진이 있는 만큼 자체적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내일 1차 접종 이후 4월과 5월에 2차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강원도 1호 접종자의 경우 강원도 내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접종을 시작해 특정할 수는 없지만 춘천의 경우 이곳 병원에 입원한 50대 남성 김모 씨로 정해진 상태입니다. 내일 접종 방식은 접종 30분 전에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 상담이 이뤄집니다. 접종 후 고열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진료를 받아야 하고 14일 이내에 다른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있다면 접종을 미뤄야 합니다. 이곳 요양병원 외에 요양시설도 있는데요. 10명 이상인 곳은 의료진과 보건소 직원이 찾아가서 10명 미만은 시설 관계자들이 보건소를 방문해 접종하게 됩니다. 이 밖에 강원도의 경우 접종센터를 시군당 한 곳씩 설치할 계획인데요. 다음 달 원주에 가장 먼저 문을 열 것으로 보이는데 강원도는 오는 11월까지 도민 70% 이상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YTN 홍서욱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현지 시간으로 24일 존슨앤존슨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와 안전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존슨앤존슨 백신은 빠르면 이번 주 내에 화이자, 모더나 백신에 이어서 세 번째로 미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상남 기자입니다. 존슨앤존슨이 미국과 남아공에서 진행한 백신의 3상 임상시험 결과 미국에서는 72%, 남아공에서는 64%의 예방 효과를 보인 것으로 미 식품의약국 FDA가 분석했습니다. 전체적인 예방 효과는 66%였습니다.
94%가 넘는 예방 효과를 보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이들 두 개사의 임상시험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에 이뤄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미 언론은 지적했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은 특히 중증 예방 효과가 85%로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사망할 확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I think what you want from this vaccine is you want it to keep you out of the hospital, out of the intensive care unit, and to keep you from dying. And certainly all the vaccines, the Pfizer vaccine, the Moderna vaccine, and the Johnson & Johnson vaccine appear to do exactly that. 또 화이자나 모더나보다 확연히 경미한 부작용을 보였고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은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FDA는 밝혔습니다. 특히 다른 백신들과 달리 한 번만 맞으면 되는 데다 일반 냉장 온도에서 최소 3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이 큰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FDA가 긍정적인 분석 결과를 내놓음에 따라 존슨앤존슨 백신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FDA 자문기구 회의를 거쳐 빠르면 27일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가 하루 만에 다시 3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환자가 확실하게 줄었다고 할 수 없는 데다가 설 연휴 뒤에 가족 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 사례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어서 이번 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앞두고 방역 당국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예. 자, 어제 400명대로 올랐었던 신규 환자 수 다시 300명대로 내려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영시 기준 신규 확진자 모두 396명입니다. 물론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의 369명 그리고 해외 유입 사례가 27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신규 환자만 268명입니다. 서울이 114명이고요. 경기도가 132명 그리고 인천 22명입니다. 이 가운데 임시 선별검사에서 확인된 신규 환자는 60명입니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는 부산이 18명으로 가장 많지만 광주 15명, 충남 16명 등으로 집단 감염 확산세 여전합니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람 5명이 더 늘었습니다. 또 위중증 환자 역시 4명이 더 늘어서 걱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게임 체인저는 백신인데요. 드디어 내일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정부는 예방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 모두의 참여를 강조했죠. 정부는 백신의 안전성 등과 관련해서요 여러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를 믿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다시 한번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백신 예방을 통한 집단 면역인데 백신을 불신하고 접종을 피하면 그런 목표를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백신과 관련한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으며 다만 사실과 다른 정보는 철저하게 확인하고 바로잡을 테니 정부를 믿고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일부 단체가 3.1절 도심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 아직은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면서 경찰은 서울시와 협조해 불법 집회 시도를 원천 차단해달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또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놓고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만큼 내일 발표 예정인 거리두기 조정안과는 별개로 거리두기 개편안이 나오는 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훈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6번째 동결입니다. 한국은행은 또 올해 경제 성장률을 3.0%로 전망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병환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예, 한국은행이 6번째로 기준금리를 동결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7월과 8월, 10월과 11월 그리고 올해 1월에 이어 6번째 동결입니다. 앞서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한 후 다시 5월에 0.75%에서 0.5%로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비교적 안정된 금융시장과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 등을 고려할 때 금리를 더 내릴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국내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 전개 상황에 따라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와 격차는 0.25 내지 0.5%포인트로 유지됐습니다. 한국은행은 또 올해 경제 성장률을 3.0%, 내년도 성장률을 2.5%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3%, 내년도 상승률은 1.4%로 각각 전망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3.0% 전망은 지난해 11월 전망과 같은 수치입니다. 최근 예상보다 강한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이후 코로나19 3차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비가 여전히 부진한 점을 고려해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또 부산에 총출동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앞세워서 표심 공략에 나서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특별법 반대 내용이 담긴 국토교통부 대외비 문건 공개와 관련해서 변창흠 장관 경질 요구로 맞불을 놨습니다. 자,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그야말로 가덕도 대격돌 양상인데요. 민주당 지도부 이미 여러 차례 부산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갑니다. 민주당 지도부 오늘 부산을 찾아 이른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전략보고 행사에 참석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도 찾습니다. 부산에 단순히 공항만 새로 지어주는 게 아니라 철도와 항만, 공항을 축으로 한 명실상부한 세계적 관문 도시로 키운다는 전략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올해 부산을 찾은 것만 해도 벌써 4번째입니다. 그야말로 부산 올인 전략입니다. 국민의힘이 부산, 경남, 울산 PK와 대구, 경북 TK로 자중질환 양상을 보이는 틈을 타서 표심을 제대로 흔들어 보겠다는 심산입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 요구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재기능을 하는 가덕도 신공항을 지으려면 부산시 당초 계획인 7조 5천억 원이 아닌 28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고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는 대외비 문건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변창흠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에 재를 뿌리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을 비롯한 광역시의 권한을 서울특별시 수준으로 상향하는 이른바 부산특별광역시법도 발의를 했습니다. 또 후보 간 단일화 뒤 첫 합동 토론회도 열립니다. 앞서 이현주 박민식 예비후보가 여론조사를 통해 이현주 후보로 단일화를 한 뒤 독주 태세를 달리는 박형준 후보 견제에 나선 상황입니다. 박형준 대 반 박형준 구도에서 열띤 토론으로 분위기를 띄운다는 전략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무소속 금태섭 서울시장 예비후보 간 단일화 2차 토론도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오늘 토론이 끝나면 누가 민주당 후보에 맞서 더 경쟁력이 있는지 여론조사를 거친 뒤에 다음 달 1일 승자를 발표합니다. 예. 자, 국회로 들어와서 보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이미 거대 양당 사이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고요. 오늘 법사위에서 이 문제 또 다뤄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오늘 오후에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법안 앞서 앵커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바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입니다. 민주당은 부산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밀어붙인다는 태세입니다. 국민의힘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여야 이견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문제는 금고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왜 하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의사들의 심기를 굳이 건드릴 필요가 있느냐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감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백신 접종도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정부가 의사협회랑 대타협을 할 수 있는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국민의힘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백혜련 민주당 간사는 역시 YTN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속도 조절을 강력하게 주장하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여러 법안이 통과되면 내일 있을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대법원이 폭력과 살인 거부 등 비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이 예비군 훈련 거부 이유로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예. 자, 종교적인 이유뿐 아니라 개인적인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도 정당하다. 자, 법원이 이렇게 본 건데요. 법원 판결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대법원은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신념 등이더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랐다면 예비군법이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개인적 신념이 예비군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2월 전역한 뒤 예비역에 편입됐지만 그 이후 예비군 훈련과 병력 동원 훈련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참 횟수가 10여 차례에 달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력적인 아버지 아래 성장해 어렸을 때부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살인을 거부하는 신념을 가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등 가족 설득과 전과자가 돼 불효하는 게 이기적일 수 있다는 생각에 입대는 했지만 이후엔 양심을 속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총기로 상대를 죽이는 1인칭 슈팅 게임을 한 전력 등이 있다며 A씨 훈련 거부의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양심이 진실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가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인한 여러 해에 걸친 조사와 재판, 불안정한 직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 역시 오늘 같은 판단을 내린 겁니다. 헌법재판소도 오늘 오후 관련 법조항에 대한 위헌 판단을 내놓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대심 판정에서 수원지법과 전주지법이 예비군법 15조 9항 1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엽니다. 예비군법 15조 9항 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원들은 이 조항이 현역 복무 이후 종교나 양심상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이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인사에서 자리를 지켰죠. 수사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잠시 주춤했던 검찰 수사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법원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원전 경제성 평가 과정에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백 전 장관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간 검찰 수사가 다시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수사팀을 이끄는 대전지검 이상현 부장검사가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에 월성원전 수사팀 교체 불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관으로서 처음으로 대전을 찾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불필요한 오해가 나올 수 있다며 수사팀이 있는 대전지검은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사팀 유임이라는 인사를 통해 자신의 뜻을 밝혔다며 원전 수사에 압박을 가한다는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말 그대로 인사로 보여드렸습니다. 부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지만 제 마음은 전혀 현안 수사와는 관련이 없고 검찰 수사는 한 차례 기각된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가장 먼저 제기됩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최이봉 전 산업정책 비서관 등 이른바 청와대 윗선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원전 자료 삭제 혐의 등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첫 재판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배구 학폭 논란에 이어서 국가대표 출신 축구 스타 기성용이 과거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기성용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는데요. 종목별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문체부가 운동부 폭력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축구선수 출신인 C씨와 D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지난 2000년 선배인 A,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실명을 밝히지 않은 A는 기성용이었고 변호사 측은 B씨도 프로까지 경험한 선수 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려운 만큼 가해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성용의 소속팀 FC 서울과 에이전트 측은 선수와 확인 결과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본인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면밀하게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배구에서 시작된 학교 폭력 이슈가 사적 안가품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도 종목별 확대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도 직접 나섰습니다. 학교 폭력 이력을 공유해 관련 경력이 있는 선수는 대학, 프로, 대표팀에서 뽑지 않기로 했고 스포츠윤리센터 3, 4월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제재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폭력을 저지르고도 승승장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지상주의를 유발하는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훈련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체육 특기자의 실적 평가는 팀 성적이 아닌 개인별 평가로 바뀌고 모든 종목 경기가 주말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주말 리그제도 시행합니다. 하지만 선수 징계 이력 등의 통합 공유 관리는 과거에도 개인 정보 보호 위반이나 인권 침해 소지가 적지 않았던 부분인 만큼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기성용 선수가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피해를 주장한 인물들이 과거 다른 사건의 가해자들이란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기성용의 초등학교 시절 팀 동료는 언론 인터뷰에서 축구 선수 출신 C씨와 D씨가 지역 프로구단 유소년 팀 중학교 3학년 때인 지난 2004년 성폭력 사건에 연루됐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보도를 보면 이들은 후배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오는 행동을 강요했고 강제 전학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3년 만에 복귀한 미국이 북한 인권 결의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 CIA 국장 지명자는 북한을 위협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차기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선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시리아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권 침해를 다루는 결의안을 인권이사회가 지지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통상 매년 3월에 상정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We encourage the Council to support resolutions at this session addressing issues of concern around the world, including ongo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Syria and North Korea, the lack of accountability for past atrocities in Sri Lanka, and the need for further investigation into the situation in South Sudan.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취임한 뒤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된 이래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 인권 결의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불균형적 시각을 이유로 2018년 6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위해 인권 문제를 거의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 중시 기조를 여러 차례 천명해왔고 새 행정부 들어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사청문회에 나선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지명자는 북한을 위협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국제 지형이 점점 더 복잡하고 경쟁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발적인 북한은 익숙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a world where familiar threats persist, from terrorism and nuclear proliferation to an aggressive Russia, a provocative North Korea, and a hostile Iran. 북한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시각은 이렇듯 관료들의 사안별 언급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인권과 도발 등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셈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북한의 반응은 어떨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성환, 이종은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 법안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됩니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요. 법안이 처리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을 확정할 수 있게 되고요. 건설비를 국비로 지원하기로 됩니다. 자, 그런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반대 의사를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덕도 신공항, 여야의 속내도 복잡해 보이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예탄 면제와 김해 신공항 백지화를 명시했던 점은 정말로 기쁜 일입니다. 25일 법제사법위원회 26일 본회의까지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지만 이낙연 대표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께서 힘써주셔서 통과를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간문공항 공항공사 설립 관련 조문이 삭제된 부분입니다. 부산이 원하는 2030년 전 완공이 힘든 것 아니냐는 부산 시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 우리가 특별법을 약속대로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2030 엑스포 이전에 개항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한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 자, 여야 모두 지금 재보궐선거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사활을 거는 이런 모습인데요. 내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고 오늘 법사위에서 이제 논의가 되는데요. 국토부가 그런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보고서가 지금 나왔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정확히 어떤 그 이유에서 국토부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 전반적으로 다 반대를 했기 때문에요. 어떤 이유다 이렇게 특정하게 꼬집어서 말씀드리기 네. 좀 어렵지만 안정성, 시공성, 운영성, 환경성 등에서 7개 부분을 평가를 했는데 예. 모두 다 사실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이제 가덕도 외의 위치에서 난공사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국제선만 이전을 하면 항공기 운영 비율이 증가한다. 예. 그리고 대규모 산악 절취로 인해서 환경훼손이 우려된다. 이런 의견 등을 밝혔고요. 무엇보다도 공사비가 지금 7조 5천억 정도에서 28조 6천억 원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히고 그 네. 근거로 지금 김해 신공항을 만약에 가덕도 신공항으로 옮기게 될 경우에 군 공항 이전 비용이 또 포함돼야 하고 교통 편의시설까지 다 설치하는 걸 감안하면 공사비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지금 크게 약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비효율적인 부분을 효율적으로 바꾸다 보면 예산이 그렇게 늘어난다. 네, 그런 의견을 이제 냈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우리 월성원전과 관련해서 이 경제성 평가에 관한 감사원 감사 결과도 있고 검찰이 지금 수사 중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국토부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국토부의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이런 예. 점들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사실 28조 6천억 원, 뭐 어마어마한 예산이긴 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알면서도 반대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이런 표현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지금 선거 때문에 너무 여야가 모두 공에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국토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런 우려가 나와요. 예, 이제 국토부에서 이런 의견서를 냈다라고 한다면 그건 고려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야당도 반대만 할 수 없는 그런 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시장 이제 보궐선거를 의식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들을 하는 건데, 저도 기본적으로는 이 가덕도 신공항의 찬성론자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덕도 항만 설계될 때 이미 함께 이게 이제 다 기획이 됐던 거고, 예. 그 당시 기획안 대로라면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날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이번 보고서를 보고 전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 좋은 거라 하더라도 비용 대비 효과를 이제 분석해봐서 이거는 뭐 이득이 없다라고 판단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비용 들이는 거에 비해서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당연히 재고를 해봐야 되는 그 사안이 아닌가. 그러니까 처음에 그 가덕도 신항만 더하기 이제 신공항 설계했을 때 그 당시하고는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이건 그야말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안이 돼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실시 설계 전에 공사부터 뭐 동네 하천 정비도 이렇게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이거는 선거를 위한 매표 행위다 이런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가덕도 신공항 잘 따져봐서 비용 대비 효과가 높으면 당연히 해야겠습니다만은 선거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너무 빨리 이게 추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항 건설할 때 비용 대비 효과성을 평가해서 아 이거 예. 건설할 만합니다라고 결정을 내린 적이 있었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거든요. 예. 공항이라는 어떤 특수성 네, 때문에요. 공항은 100년을 내다보고 건설한다 이런 얘기를 흔히 하는데요. 영종도 신공항, 지금 인천공항 당시에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봐도 워낙 오래전 일이라서 예.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1969년도에 공항 건설 얘기가 처음 나왔고요. 21년 걸려서 공항 입지가 1990년에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 사이에 4차례 타당성 평가가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진통 끝에 공항 입지를 선정했고요. 원래는 영종도에 건설하는 것보다는 시와 쪽에 건설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예. 이런 주장까지 나왔었고 찬반 논란도 당시에 굉장히 거셌습니다. 어떤 논란이 나왔는지 보면은요. 당시에 당군 이래 최대 국책공사다. 그러니까 국책사업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뭐 얘기 나오는 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고요. 경인축의 끝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낮고 국토 불균형을 가속할 것이다. 그리고 안개일수가 너무 많고 해일이 우려된다. 그래서 안전성에서 문제가 된다. 준설 매립공사로 인해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 신공항의 대부분이 연약 지반으로 돼 있어서 활주로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인천공항 지하차도가 균열되고 누수가 일어나고 있다. 영종도 신공항 추진할 때 나왔던 얘기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하고 묘하게 다 많은 부분이 겹치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의 시선으로 지금 현 시점의 어떤 판단으로 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미래의 어떤 투자나 이런 개념으로 볼 때 너무 짧은 시각에 해당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으로의 접근은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예. 국토부가 의견을 낸 상당 부분은 아마 지금 시점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얘기했을 거라고 보고 뭐 담당하고 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정치권의 인사들도 비슷한 의견을 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시각을 통해서 바라본다고 하면은 예. 지금 당장 투자하는 것은 앞으로 기대 수익이 얼마인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투자하기 어렵다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공항이라는 거죠. 특수성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로 딱 이렇게만 평가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미 지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거대 양당은 합의를 한 상황이고요. 오늘 본회의 뭐 넘어서면 내일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도 이제 안 해도 되고요. 바로 국비가 지원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타 면제를 반드시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닌데 예타 면제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열어놓은 예.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타 면제를 하고 추진하는 쪽으로 이제 정부가 가닥을 잡아나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좀 진행이 좀 될 것 같긴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여전히 이제 그 우려가 되는 지점들을 충분히 그러면 검토를 하고 네. 이제 가는 과정이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의문을 제기해야 되는 거고 저는 이거 예비 타당성 조사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국토부가 이미 그런 의견을 낸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이 여타 면제 부분을 재고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조금 전에 이제 그 인천공항 이제 건설 당시에 이제 그 평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하고는 지금하고는 이제 평가 기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예전에 90년대 판단 내렸던 그 기준 가지고 판단 내리는 것은 아니다. 그거를 이제 함께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그 수도권이라고 하는 인구 밀집된 지역이 이제 그 배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강점이 있는 반면에 이 지역은 조금 이제 그 인구 밀도가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만한 비용을 들여서 과연 이 정도 규모의 공항을 건설하는 게 타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좀 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설령 추진하더라도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김상조 정책실장이 국회 운영위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국토교통부 이제 보고서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부 부처 의견이 잘못 보도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덕도 특별법은 국회에서 입법적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청와대 의중은 찬성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일단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이런 것 국회 같아요. 결정에 공개적으로 맡기겠다. 반대하지는 않겠다. 네. 이제 여기에 좀 더 의견이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월성원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행정부 내에서의 결정이었었던 거잖아요.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탈원전이라고 하는 정책적 기조를 가지고 그 안에 절차적 그 흠결이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인지 이게 논점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에는 입법부 차원에서 특별법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법으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점을 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절차상에 지금 예타 면제라든가 뭐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건너뛰는 게 과연 타당한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저도 개인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가고 있는가. 특히 이제 지역적 공감대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지금 시각으로 아마 끊임없이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결론은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토의 이용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크게 대한민국이 어떤 방식으로 지향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치적 결단이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인천공항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치권 특히 이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절차적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좀 맞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쪽 일방이 막 밀어붙이듯이 여당이 그냥 가버리고 그리고 야당은 같이 찬성한다는 말만 하고 여당 뒤에 숨어서 꾸준히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모양을 보이는 것은 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부산으로 또 내려갑니다. 총 출동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는 2030년에 이제 부산 엑스포가 있는데 이전에 가덕도 신공항 완공하겠다 이런 결의도 한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여당이 이번 보선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에서도 이 가덕도 신공항을 필승카드로 내세우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좀 일리 있는 분석이라고 보십니까?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제기한 시점도 그렇고 일단 재보선 이제 넘어서 이제 대선까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이른바 PK 지역 민심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민주당에게 좀 뭐 유리한 환경으로 지금 조성이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이제 반전시킬 필요성이 좀 있는 것이고 이 가덕도 신공항 이슈는 뭐 좀 한동안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슈임에 분명한 거죠. 그래서 아마 기획을 해서 이제 제안을 이제 한 것이 이제 분명한 것 같고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 이슈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다른 이슈도 조금씩 붙이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PK 민심을 이제 다시 얻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거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속내는 더 복잡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가덕도에 얹어서 해저 터널까지 뭐 공약을 한 이런 상황인데 내부적으로 단합된 목소리가 나오기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부산 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앞서 이제 국토교통부 문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건 대외부 문건이 공개된 데 책임을 물어서 변창흠 장관을 경질해야 된다. 이거 맞불이라고 보면 됩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가덕도 신공항에 찬성한다면서요.
근데 여당 뒤에 숨어서 굳은 일은 여당이 다 하고 우리는 그냥 과실만 따먹겠다고 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건 아마 PK 지역에 있는 분들도 용납이 잘 안 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럼 공약으로 내세웠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같이 의견을 모아갈 것이냐, 머리를 맞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가덕도 신공항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 국토부 의견만을 중시해서 판단한다고 한다면 한일 해저 터널은 해저 길이만 150km예요. 그리고 다 합치면 총 길이가 200km가 넘고 1km 건설하는데 1조 원이 넘게 드는 공사인데 그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공약 내세운 겁니까? 국민적 공감대가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자신들이 내세운 부분에 대해서만 맞고 지금 국토부가 의견 낸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발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좀 정치권이 앞서 제가 정치적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좀 미래를 내다보는 데 있어서의 어떤 뭐 해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거기에 따라서 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 이런 게 있어야 그래야 이 정도의 어떤 현실적인 판단이 어려운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책임 있는 자세를 좀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구 출신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TK 신공항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하고 전에 국비로 건설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럼 뭐 너도 나도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나, 나쁜 선례로 작용하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근데 발언의 취지는 이해하겠어요. 예. 근데 최근에 유승민 전 의원의 발언을 보면 좀 이제 발언이 거칠어지고요. 논리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인천공항 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앞으로 국책 사업으로 뭔가 추진하는 사업들도 다 똑같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지역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다 국비를 해주십시오. 각자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가덕도 신공항을 고리로 해서 이제 너도 나도 해달라 이런 이런 그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아니 저 지역도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여론을 정치권이 한번 여과하듯이 걸러주고 얘기를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역할인 것이죠. 근데 우리 지역도 해주십시오. 저 지역도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할 것 같으면 뭐하러 정치인이 필요합니까? 바로 국민들이 바로 정치하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TK공항 건설하는 거 우리도 똑같이 다 국비로 해주고 뭐든지 다 똑같이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인천공항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의 상징공항일 거고요. 인천공항은.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에는 동남권 서울을 축으로 해서 부산까지 연결하는 한 축으로 우리 경부고속도로 만드는 것처럼 그런 축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한국의 경제 큰 틀을 얘기하자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축이 있을 거고 부산, 경남, 경북을 잇는 한 축이 또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관문공항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걸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까지도 지역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좀 너무 옹졸하거나 속 좁은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내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덕도 특별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자, 서울로 오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상황을 잠깐 보면요. 각 후보 캠프에서 지금 인물 영입에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먼저 박영선 민주당 예비 후보 누구 간다 봤더니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이 박영선 예비 후보 캠프에 지금 안보 분야 자문단장으로 합류를 했고요.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 박양우 전 문체부 장관도 지금 합류를 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가보면 나경원 예비 후보 캠프에도 지금 인물 영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눈에 띄는 인물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합류를 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지금 대통령 선거전 치르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보궐선거, 그렇죠. 서울시장 후보 지금 이제 선거를 치르는 과정인데, 자 그렇다 그러면 서울시정 전문가들을 좀 영입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정 각 분야 관련해서.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지금 이제 대선 후보들 인재 영입하듯이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이게 서울시장 캠프를 꾸리려는 건지 대선 캠프를 꾸리려는 건지 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뭐 서울시장 안 되면 나중에 대선까지 보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별로 와닿지 않는다. 특히 서울 시민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럴 것이다. 그 점도 함께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물 영입도 그렇고
공약도 그렇고 대선인지 서울시장 선거인지 좀 헷갈린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김성환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었어요. 예. 근데 말씀하실 때 좀 고개를 끄덕끄덕 했는데요. 굳이 안보 특보까지 둬서 서울시장이 전직 국방부 장관까지 영입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뭐 이제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사안으로만 말하자면 전직 국방부 장관이 퇴임 후 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캠프에 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국방부 장관 자리 자체가 정무직이기 때문에 그 국방부 장관이 뭐 옮겨갔다고 해서 그게 저는 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번 선거는 일종의 대선 전초전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1년밖에 안 되는 임기 동안 뭐 조 단위의 공약들이 막 나오고 물론 뭐 향후 5년 더 하겠다, 4년 더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서울시장 격에 좀 안 맞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현실성도 떨어지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 간에 좀 몸집 불리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유권자들께서 서울시장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군지 이런 관점으로 좀 이번 선거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열기를 더하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 얘기까지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어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로 좀 가보겠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 이번 주 월요일 복귀와 함께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겠다 이렇게 알려주면서 사의 표명이 일단락 된 줄 알았는데요. 어제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신 수석의 사표가 수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해서 아직 사대 봉합이라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어제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일단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일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마 이름했는데 그게 수리가 될 수도 있고. 인사 발표 전에 대통령이 결재하신 거는 맞습니까? 결재라는 부분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통상 인사라는 게 인사 결정이 되고 나면은 승인을 받고 인사권자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 언론에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 결재를 하고 그렇게 하고 효력이 이제 임명 일자가 이제 이래 가듯이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절차가 지켜졌습니다. 자, 두 가지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사의 문제가 완전 봉합된 건지 결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이 부분인데, 자, 먼저 사표가 수리될 수도 있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대통령이 어느 시점에 있어서는 민정수석 교체할 수도 있다. 이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지요? 저는 이미 뭐 교체를 고려하고 지금 준비 중일 거라고 봅니다. 준비 중일 것이다. 예. 그래서 예. 어차피 내보낼 거면 빨리 내보내시라.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문제가 유발이 된 상태고, 예. 뭐 그와 관련해서 뭐 레임덕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그 상황인데, 문제가 유발된 상태에서 뭐 이 지금 네. 신수석을 그대로 유임을 시켜서 그냥 끌고 간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 쪽에서도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다만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그냥 사표 던지는 식으로 예. 뭔가 이렇게 좀 항명을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청와대로서는 특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양새가 더 안 좋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신수석이 대통령에게 자기를 좀 내보내 달라라고 모양새를 갖추도록 지금 한 거다. 예.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일임한다라고 지금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제 정리를 하는 순서만 지금 남은 게 아닌가. 그런데 그 결정 너무 이렇게 오래 끌지 마시고 예. 빨리 하는 게 청와대 그 내부 분위기 수습에도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미 정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셨는데요. 플랜 B로 저는 그 안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플랜 B로.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이제 그 휴가 갔다가 복귀한 날 그때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일단 거취를 일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예. 신현수 수석이 그 얘기를 전할 때 사실 대통령이 그 사이에 리더십에 상당히 많은 상처를 입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만두겠다는 사람을 붙잡아 놓으면 최소한 대통령의 영을 좀 살려줄 필요가 있지 예.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런 입장이 나왔던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제 예측이 틀렸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뭐 노컷뉴스 보도가 사실이라면 예. 사의를 접지 않았다.
근데 대통령이 강제로 앉혀놨다. 지금 그 주저앉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노컷뉴스 보도라고 하는 거는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를 요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알려지거나 알았던 내용, 검사장급 인사 그 드러난 내용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아니라 대검 이종근 그 형사부장을 교체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네, 이종근 형사부장은 지난번에 그 이용구 법무부 장관과의 채팅방에서 윤석열 총장 징계 논의하면서 이종근 투 논란이 있었던 그 인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일종의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인데 그 참모가 검찰총장의 징계를 논의했다. 이래서 상당히 좀 파문이 있었던 사안인데요. 근데 그 이종근 형사부장을 교체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불만을 품고 사의를 여러 차례 표명하고 그리고 결국은 휴가 복귀하고 나서도 사의를 접지 않았다. 그런데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테니 계속 민정수석직을 유지하라. 그 자리에 있어라. 라고 하는 모양새가 만약에 나왔다고 하면 첫째로 저는 신현수 민정수석의 처신이 매우 부적절했다.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아닙니다. 민정수석이 아무리 뭐 대통령이 검찰과의 관계를 앞으로 원만하게 풀어가겠다 이런 그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대검 형사부장 한 명 바꾸는 건 내 뜻대로 안 바꿨다고 해서 저런 식으로 마치 함경으로 비치듯이 사의를 표명하는 거 이게 과연 대통령 참모로서의 적절한 행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건 교체해도 마땅한 그런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둘째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참모를 계속 둠으로 인해서 과연 리더십이 회복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서도 좀 회의적입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이제 정리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두 분이 이렇게 보시는 건데 오늘 노컷뉴스 보도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신현수 민정수석이 이종근 교체를 대통령에게 얘기를 해서 허락을 받았는데 법무부에서 이게 유임으로 발표를 했다. 자, 이런 그 보도 내용이에요. 내용으로만 보면. 그런데 이게 뭐 대통령 뜻인데 민정수석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의를 표명한다 안 한다가 부적절하다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뭐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절차상의 문제를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제 관련한 이제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런데 일단은 뭐 그 노컷뉴스에서 보도한 그 내용이 과연 전부일까? 이런 좀 의구심이 들긴 해요. 그 한 건만으로 과연 이제 그 신 수석이 사의 표명을 했을까? 그거 말고도 아마 다른 건들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봐야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뭔가 배경에 하여튼 꽤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됐던 일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게 뭐 다 보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시간 지나면 좀 알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전자결제 대통령 결제 부분 관련해서 청와대 해명은 상당히 위험한 해명이다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먼저 승인을 이제 받고 구두 승인을 받고 구두 승인 받고 이제 법무부 장관 발표했고 대통령 전자결제는 그 뒤에 이루어졌다. 이거 아니에요, 결국.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일을 처리하느냐는 거죠. 통상 다른 장관 인사도 이렇게 처리한 적이 있다. 통상 절차다. 청와대에서는 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험하다. 구두 승인만 믿고 공직자들이 이거 최종 결제다라고 전제하고 행동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일반 기업에서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설령 구두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제 받을 때까지 기다리죠. 결제 끝날 때까지. 그래서 결제가 나면 이제 확실히 이거는 이제 문건으로 이건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 문제도 있어서 오히려 기다렸다가 발표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뭐 검찰 뭐 수사 또는 경찰 수사 중간 발표하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이게 최종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못 기다릴 만큼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었다.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의 순서상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구두 승인만 받고 결제 전에 뭐 일을 진행을 하고 발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정부 전체 내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안뿐만 아니고 장관들도 이런 식으로 구두 승인했는데 밑에 직원들이 알아서 먼저 뭐 국장이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영이 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오히려 이건 좀 솔직하게 그냥 밝히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제가
국민의힘 중진 의원하고 잠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었던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예. 대통령한테 뜬금없이 그냥 간단하게 문건으로만 결재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보고하고 이런 결재 문서를 올려 이런 사안을 이렇게 처리해도 됩니까? 라고 해서 대통령이 구두 결재를 받는 거죠. 대통령하고 상의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대통령한테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전자결재를 추후에 올려서 대통령이 전자결재하는 이게 뭐 현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 때도 쭉 있어왔던 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본인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그럼 대통령이 결재를 그렇게 하고 승인을 했다고 하면 승인했다고 밝히면 되지 않겠느냐. 왜 그 사실을 안 밝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결재가 앞뒤가 뒤바뀐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결재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 예. 이건 쭉 청와대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었다. 이런 말씀이고요. 예. 그러니까 다만 그런데 이제 야당은 왜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까? 그건 뭐 야당 입장에서 예. 형식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맞는 방식이고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그 중진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승인했다. 이렇게 하면 승인했다고 얘기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볼 때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통치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건 대통령의 입으로 나와야 할 문제지 참모가 이렇다 저렇다 대통령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대신 얘기하는 것은 그건 격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인사 부분에 대한 결단은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도 취재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건 오로지 대통령이 해야 될 몫이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답하기를 좀 꺼려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안에서 예를 들면은 대통령을 패싱하고 대통령이 민정수석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발표한다거나 예. 이런 것은 그건 진짜 국기문란이거든요. 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지나친 관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번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결국 발표 아니에요. 발표 시점. 네. 네, 그러니까 구두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통 결재 전에는 미리 발표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당 쪽에서 헌법 이제 위반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헌법 82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한다라고 문서로서 이제 규정을 한다. 했기 예.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기속을 받는 건데 이건 거기 어긋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뭐 위헌까지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찌 됐건 이거는 좀 그 교통 정리가 확실하게 좀 돼야 될 부분은 분명하다. 그리고 우리 뭐 예전에 그 사극 같은 데서 많이 보지만 왜 옥새를 갖고 그렇게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두로 뭐 임금이 한마디 하고 그냥 그대로 승인하고 그대로 진행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도 왜 국세를 중시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그 모든 통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결재로 다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고 증거로 남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결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선발표를 한 거 이거는 확실하게 잘못된 거 분명하고요. 절차상의 문제가 유발된 거 분명하고 그런데 그 절차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됐다. 뭐 이게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해명 자체가 제가 보기엔 큰 문제를 오히려 차후에 유발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음표들은 나왔는데 박범계 장관은 말을 아꼈고 신현수 민정수석은 어제 안 나왔고 유영민 비서실장이 나와서 어제 많은 말을 해서 오늘 두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또 하나 주목할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 기소 완전 분리, 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의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했느냐 아니냐를 둘러싼 당적의 시각차인데요. 자, 이 논란의 발단은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서 전달한 대통령의 의중 때문이었습니다. 이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대통령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중에 크게 두 가지. 일단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범죄 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차원의 두 가지 말씀도 계셨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수사권 개혁의 안착, 범죄 수사 대응 능력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 자 박범계 장관의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하면서
대통령이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의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 아니냐 이런 언론의 그 해석이 되는 이런 보도들이 좀 나왔습니다. 자, 이런 해석에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을 한 발언은 아니다 이렇게 좀 일축을 하기도 했는데 또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는 청와대와 여당 사이에 좀 엇박자가 나는 모양새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도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당청 간에 또는 당정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하는 점을 명백히 밝힙니다. 제가 대통령님의 그 두 당부를 속도 조절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신 바 없고요. 민주당의 당론으로 어떤 의견이 모아지면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속도 조절 말씀하시는 겁니까? 속도 조절 이야기는 박범계 장관 그 임명장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 당부를 했죠. 속도 조절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 못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뜻이었다. 네, 대통령의 발언이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인가 아닌가. 여당과 조금 전에 들어보신 발언의 당사자 박범계 지금 법무부 장관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지금 유영민 비서실장이 박범계 장관이 임명장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을 당부를 했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좀 수습을 하긴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통령이 속도 조절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진 않았겠죠, 당연히. 예. 예, 근데 어떤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느냐, 이제 해석의 문제인 거고, 해석과 관련해서 이제 속도 조절을 하라는 지시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이제 지금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네. 일단 기본적으로 해석이 나온 거고, 이제 그런 건데, 제가 보기에도 뭐 속도 조절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신현수 수석 관련해서 일단 이제 파문이 좀 일은 그런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이제 검찰하고 법무부가 또다시 또 갈등 국면으로 접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약간의 중재 차원에서라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요. 그런데 박범계 장관이 전한 이 대통령의 말씀이 이게 좀 정말인지 아닌지도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 이미 박범계 장관은 지금 늑대 소년이 돼버렸어요. 예, 이번에 인사 안 발표하는 그 과정에서 청와대하고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을 유발하면서 그래서 이 발언조차도 지금 확인이 오히려 더 필요해진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청와대 쪽에서 이 부분도 명쾌하게 이 얘기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도 좀 이 부분 관련해서 명확하게 좀 지시를 좀 내리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이제 갈등이 굉장히 길게 끌게 된 그런 한 원인에는 대통령이 명쾌하게 초기에 정리를 안 했기 때문도 저는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다시 재현되는 걸 바라지 않으신다면 그러니까 이와 관련한 그야말로 속도 조절을 이제 희망하신다면 그와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선을 좀 그어서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안 들은 말을 했다고 하기는 또 그것도 어려운 문제고요. 근데 어제 여러 가지 이제 발언들이 몇 가지 주목이 됐는데요. 대통령의 정말 측근이죠. 김경수 지사가 대통령 한마디로 일사불란하게 당까지 정리돼야 한다는 거는 권위적인 정치다. 설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속도 조절론이 청와대 입장이라 하더라도 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추미애 장관도 67년 허송 세월이 부족했냐. 그래서 검찰 개혁 작업 속도 조절에 이제 일축하는 이런 글을 남겼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제 층간 소음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예. 계속 시끄러웠어요. 시끄러웠는데 아래층에 사는 사람은 한때 너무 시끄러워서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 다음에 작은 소리만 들려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더 개혁을 더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좀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른바 지난해 추윤 갈등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또 돌아서기도 하고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지지율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을 어떻게 견인하고 동의를 구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고요.
물론 뭐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중단 없는 개혁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예. 뭐랄까요?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을 동의를 구해가면서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지나치게 많이 달렸다고 생각하면 예.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도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또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부터 시작해서 공수처 설치, 입법적인 개혁이 상당 부분 많이 진행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그런 실제로 그렇게 만든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과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우리의 목표는 적이니까 무조건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이러다가요, 제가 볼 때는 걱정되는 부분은 가다가 지쳐서 그냥 제풀에 쓰러지지 않을까도 싶어요. 근데 더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궐선거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 또 대선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나치게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 층간소음 제가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계속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럼 국민들 피로하고 고개를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권력은 안으로부터 무너진다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모습 보이지 않도록 좀 마무리를 부드럽게 해가는 과정들, 그런 절차들, 서로 간에 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그런 모양새를 최대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마무리를 좀 부드럽게 하는 이런 모양새가 필요하다.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혼란에 해석되는 이런 발언들이 나오니까요.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이종훈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하루 만에 다시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396명 늘어 누적 88,516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369명으로 수도권 중심 확산세가 계속됐습니다. 서울 114명, 경기 132명, 인천 22명 등 수도권에서만 268명이 확진됐습니다. 세종과 대전을 제외한 부산, 충남, 대구 등 전국 15개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숨진 환자는 5명 늘어서 국내 사망자는 모두 1,581명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종식으로 가는 분명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당 회의에서 정부가 오는 9월 전 국민 70% 접종을 목표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백신 접종을 시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일각에서 백신과 관련해 공포를 조장하는 가짜뉴스가 나오는 건 심히 우려스럽다며 무책임한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릴 거면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집단 면역이 언제쯤 생길 수 있는지를 정부가 국민에게 정확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열린 회의에서 정부가 밝힌 대로 코로나19 백신이 절차에 따라 공급, 접종 가능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국민은 정부의 예측 능력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백신 생산량을 종합해봐도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맞지 않아 충분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학생들의 교육 격차가 더 심해졌고 이전보다 사교육비 지출도 증가했다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부모 응답자의 87.2%는 코로나19로 학생들의 교육 격차가 심해졌다고 답했습니다. 네, 일본에서 2달째 이어진 긴급 사태. 지금 도쿄 등 수도권을 뺀 나머지 지역은 이달 말로 모두 풀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봄철 벚꽃놀이 인파 등이 4차 유행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6일 회의에서 오사카 등 6개 지역에 대해 이달 말로 긴급사태를 해제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신규 감염자가 줄고 병실에도 여유가 생겼다지만 불안은 여전합니다. ちょっと早いかな。また第4波とか来るかなみたいな。3月7日でなんか全国的にみんな終わりっていうのでも良かったんちゃうかなとはちょっと。 도쿄 등 수도권 4개 지역은 긴급사태 조기 해제는커녕 연장되지는 않을까 고심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주요 지역 인파가 긴급사태 이전 수준으로 다시 늘어 감염자 감소세도 둔화하고 있습니다. リバウンドしてしまいますとまた苦しい思いをみんなで共有しないといけないので 전염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는 일본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130명 넘게 나왔습니다. 공항에서만 일부 확인되다 2달여 만에 전국으로 확산했고 집단 감염 사례도 생겼습니다. 22日の時点で埼玉県38人で実は日本で一番多い陽性者を出しています。早期の緊急事態解除を要望する段階にはなく 일본 연례 행사인 벚꽃놀이 인파 역시 지자체들이 고민하는 대목입니다. 실제 지난해 3월 나들이 인파를 통해 급격한 감염 확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桜が咲いてくるぞ、卒業のシーズンだ、入学シーズンだって人がわっと出始めて一気にまたこの患者が激増していくということになりかねない。 주요 명소에는 사람이 몰리지 않게 통행을 제한하고 일부 시설은 문을 닫는 등 벌써부터 각종 대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심할 경우 오는 7월 올림픽 코앞에 4차 유행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일본 정부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자, 국가대표 출신 축구 스타 기성용이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 가해자라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기성용 선수 본인은 완강히 부인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자, 내가 피해자다 이렇게 폭로한 선수들이 과거 또 다른 사건의 가해자들이란 주장이 나온 상황입니다. 스포츠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예, 누구나 다 아는 이름이라서 좀 충격이 더 컸는데 기성용 선수 의혹 어떻게 나온 건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어제 한 법무법인을 통해서입니다. 예. C씨와 D씨는 지난 2000년 전남에 있는 초등학교 축구 선수 시절 6학년 선배들이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고 폭로했습니다. C씨는 프로 생활을 하다가 은퇴했고 D씨는 해당 사건 이후 한국을 떠났다가 최근 귀국해 에이전트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가해자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가대표 출신의 수도권 명문구단에서 뛰는 스타 선수라고 했는데 금세 언론 등에서 기성용 선수가 지목됐습니다. 피해자들은 프로까지 경험하고 지금은 대학 외래 교수인 다른 선수도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반대로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다른 사건의 가해자라는 의혹이 또 나왔어요. 이건 어떤 사건입니까? 네, 기성용 선수와 초등학교 시절 팀 동료였던 선수가 언론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한 C씨와 D씨가 지역 프로구단 유소년팀인 중학교 3학년 때 지난 2004년인데요. 성폭력 사건에 연루됐던 선수들이란 겁니다. 당시 보도된 내용 등을 종합해서 보면 유소년팀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오는 행동을 강요했고 이로 인해 강제 전학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사건으로 유소년 팀장과 감독, 스태프 등이 징계받았고 지역 프로구단 임원이던 D씨의 아버지도 직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기성용 선수가 지목된 폭로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기 때문에 진실이 뭔지 물론 따져봐야 합니다. 예. 자, 기성용 선수 측 어제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지금 추가로 취하고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네, 기성용 선수를 대리하는 에이전트사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오명으로 입은 피해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FC 서울 구단 측에 문의해보니 아직은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완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당시 초등학교팀 감독과 학교장 등을 접촉해서 종합적으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피해자 측과도 접촉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측의 의도를 파악하고 폭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서 법적 대응 방법과 수위를 정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처음에 배구에서 시작해서 야구, 축구계로까지 지금 폭력 논란이 번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핸드볼 스타 출신 현재 국회의원인 이모경 의원의 폭행 의혹도 나왔어요.
네, 이모경 의원,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우생순이라고 잘 알려진 영화의 실제 모델이기도 합니다. 어제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가대표 출신 여권 현직 여성 의원이 구기 종목 감독 시절에 소속 선수를 폭행해 심각한 상처를 남겼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이 당시 협회 차원에서 조사까지 마쳤다고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실명은 언급 안 됐지만 누가 봐도 서울시청 핸드볼 감독을 지낸 이모경 의원으로 특정됐습니다. 임 의원은 악의적이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특히 대한체육회에 신고가 접수되거나 징계받은 이력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라디오 방송에 나와 억울함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난을 하거나 선수들하고 그러한 어떠한 장난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39년이라는 시간 동안 선수들에게 매를 들어서 훈육을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제자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어느 팀에 가 있는 거 다 보내면서도 상담을 지금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네, 임 의원이 말한 징계 정보 시스템은 지난해 구축이 돼서 과거 내용은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사건도 어디로 튈지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최근 폭로되는 사건들을 보면은 진실 공방 양상을 띠면서 혼란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네, 결국에는 상당수 사건은 법정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프로야구의 경우에도 역시 학교폭력 폭로의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시절 집단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한화구단 선수가 어제 먼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허위 사실이라면서 이 사실을 퍼뜨리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건도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단 증거가 남아있기 어려울 만큼 오래된 사건들이고요. 기성용 선수 관련 의혹만 봐도 21년 전 가해가 사실이라고 해도 당시 형사 미성년자인데다 공소시효도 한참 지났고요. 그런 사건들입니다. 형사처벌 가능성과 별개로 의혹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구 선수 이재영, 이다영 자매 사례처럼 선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습니다. 불이익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도 계속 진실공방 양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미 폭로된 내용만으로도 선수 이미지에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실추된 명예로 인한 피해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예나 지금이나 학교폭력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최근 사태가 지금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는 미래 세대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정부가 이사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조금씩 세부적인 내용이 베일을 벗고 있는데요. 어제는 신규 공공택지 25만 가구 가운데 10만 가구 입지를 공개했습니다.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광수 미래세대우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이사 대책 발표하면서 전국에 83만 가구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어제 일부가 공개가 된 겁니다. 경기, 광명, 시흥 그리고 부산, 광주에도 공급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특히 지금 광명, 시흥의 7만 호 어느 정도 규모라고 보면 됩니까? 일단 단순 면적으로 하면 여의도의 한 4.3배 정도 되고요. 예. 여기서 7만 호를 공급한다는 건 판교 신도시가 3만 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2배가 넘는. 그렇죠. 2배가 훨씬 넘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최근에 이제 3개 신도시 개발 계획을 했는데요. 그 지역에서도 가장 큰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광명 시흥하면은 항상 신도시 지역으로 거론은 됐던 곳이에요. 근데 우여곡절이 그동안 좀 있었는데 이번에 아예 3기 신도시에 6번째로 추가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과거에 2014년도에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정된 뒤에 개발을 좀 하려고 하다가 그때 네. 당시에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고 예.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해서 무산된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은 좀 양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네. 광명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고 그리고 또 지역에 이점이 또 생겼기 때문에 예. 이제 과거하고는 좀 다르죠. 아, 그때하고 지금 좀 다른 그렇습니다. 상황이다. 예. 입지를 좀 볼까요? 일단 서울 접근성은 굉장히 좋아 보여요. 네. 예. 다른 그 신도시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지도상에서 위치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예. 뭐 단순하게 거리만 재면 서울에서 진입이 뭐 20-30분이면 가능하고요. 근데 제가 직접 가봤어요. 예. 그런데 지금 가기에는 좀 힘듭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은 그렇죠. 물리적 거리는 가깝지만 거기를 가기 위해서 뭐 교통수단이라든가 아니면 진입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앞으로 이제 교통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는 이게 관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부가 어제 교통망 계획도 내놓긴 했는데요. 좀 뭐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뭐 정부가 발표한 대로 제대로 되면 예. 공급망도 충분히 확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인프라, 고속도로라든지 지하철, 뭐 GTX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예. 신도시 개발에 맞춰서 그 교통이 제대로 될까 이런 네. 거에 대한 걱정은 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광명시흥 지하철, GTX-B, 제2경인선 뭐 다 연결을 해서 정부 계획도로라면 여의도까지 한 20분, 서울역까지 한 25분 정도 올 수 네. 있게 한다고 하는데, 자 이게 이제 계획대로 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지금 예. 가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죠. 네. 예. 이르면 2023년에 청약에 들어가고 2025년에 분양을 한다. 계획대로 빨리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입주하는 시기는 2028년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안에 사실 이런 교통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속도는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낼 수 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대신 예. 이제 협상 과정이나 정부의 의지의 문제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집값을 잡으려면은 지금 서울 집값이 불이 붙어서 전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서울 수요를 유인하는 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는 광명 지역을 서남부축 거점이 되는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그 계획인데요. 서울 수요 실제로 얼마나 유인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계획은 정부가 이사 대책에서 예. 83만 호 중에 일부예요. 그 중에서 그렇죠. 공공택지 분야에서 26만 3천 호를 개발하겠다. 향후로 주택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안에 포함돼 있고 그 중에서 수도권 인천 경기가 18만 호였거든요. 예. 그 중에서 이번에 10만 호가 그러니까 7만 호가 발표가 된 겁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는 정부가 계획대로 이제 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의미가 있는 건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 양의 문제가 아니고 속도와 질의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얼마나 이런 지구나 신도시 개발을 빨리 할 수 있느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집값을 제대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잘 지어야 됩니다. 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인프라라든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도 고급으로 한번 지어보는 거죠. 과거의 신도시처럼 공공개발이라든지 뭐 임대라든지 물론 필요하지만 네. 그런 부분보다 또 일반 분양이라든지 고급 아파트를 만들어보고 그래서 예. 그런 질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면 충분히 그러니까 서울 수요자들이 지역적으로 약간 여류엔 있잖아요. 아무래도 서울 바깥이니까. 네. 근데 그거를 보완할 수 있을 다른 예.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원도 훨씬 많이 만들고 그리고 질도 좀 좋게 해서 예.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울 수요를 가져오려고 하면 거리는 조금 멀더라도 살고 싶은 그렇죠. 뭔가 유인책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예. 가보면은 아이들도 키우기 너무 좋고 예. 학교도 너무 좋은 데가 있고 이렇게 된다면 수요가 확 올 수 가겠죠? 있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집값이 지금 서울만 오른 게 아니라 서울이 오르면서 전국이 지난해 다 같이 오른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부산하고 대구에도 이제 공급 계획이 부산하고 광주죠. 네, 네. 공급 계획이 발표됐는데 이 지역들의 어제 발표된 내용으로 봤을 때 입지하고 규모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광주 산정이 1만 3천 호고요. 예. 부산의 대저 지구가 1만 8천 호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 대도시 같은 경우에 또 오래된 도시인데요. 이렇게 네. 신도시 개발을 하면 분명히 그 안전 요인이 돼요. 안정화시킬 예. 수 있는 요인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좀 있다. 위치나든지 예. 규모 차원에서. 그래서 영향은 분명히 특히 서울하고는 다르게 지방에는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정부 공급 대책들이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요. 이제 4월에도 또 발표가 될 텐데 앞으로 그럼 이 지역들 투기 수요를 어떻게 막느냐 이제 이 부분도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가 관련 지역들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실효성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일단 토지 허가 제도는 예. 이미 법에 이제 규정돼 있는 거고요. 개발 호재가 있을 때 정부가 거래를 규제하고, 그러니까 투기나 투자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미 있는 거고, 근원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개인 자산권을 왜 침해하느냐. 그렇죠.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당장 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헌법 37조 2항에는요. 이미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국가 안정 보장이나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 아, 예.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면. 예.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만약 이 3기 신도시 개발이나 토지거래 허가제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선한 목적이 있다면 네. 당연히 규제해야죠. 그러면 공공개발에 대해서 앞으로 현금 청산하겠다 정부 이 방침도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전체적으로 사회의 안정에 도움을 된다면 네. 그럼 분명히 의미는 가지고 예, 있다. 공공의 목적이 크다면.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어쨌든 지금 변창흠 장관 취임 이후에 정부 정책 기조가 이제 공급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나머지 신규 택지 4월 중에 또 발표한다 어제 얘기도 들어봤습니다만은 정부의 이런 뭐 공급 물량도 물량이지만 이런 신호가 지금 불붙은 집값에 좀 시장을 안정시키는 심리를 안정시키는 역할은 할 수 있을까요? 지난해 말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불안한 수요가 대표적으로 무주택자 분들의 수요였거든요. 네. 그래서 집이 부족해, 뭐 입주 물량 감소해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빨리 사야 될 것 그렇죠. 같은 불안감. 정부가 예. 이렇게 좀 장기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예.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고 하면 분명히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예. 중요한 건 그 강도의 문제죠. 강도. 예, 그러니까 더 안정시켜 주려면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빨리 하고 그리고 질이 좋아야 된다. 예. 이런 차원에서 계속 공급에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단순히 83만 호 분양해 놀랐지 이게 아니고요. 내가 이만큼 빨리 할 수 있어. 그리고 이만큼 좋은 아파트를 정부가 앞으로 공급해 줄게요. 라는 신호를 계속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실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집을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 이런 신호를 계속 지속적으로 줄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뭐냐면 예. 아까 뭐 판교 신도시 얘기도 했고 과거에도 집값이 많이 오를 때 정부가 신도시 개발을 해요. 대표적으로 뭐 광교 신도시나 이런데. 근데 주택이 막상 공급되고 분양될 때는 시장이 또 안 좋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광교 신도시 이런 데는 미분양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공급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당장의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또 그렇죠. 그래서 당장의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공급은 예.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이 아니라 그렇죠. 속도. 질을 높이겠다는 어떤 속도를 높이겠다는 그렇죠. 시그널. 예. 그렇죠.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건 서울에 32만 3천 호가 공급되는데요. 30만 호 엄청나게 많은 물량입니다. 근데 이게 10년 후, 20년 후 공급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문제를 좀 짚어보면 네. 그럼 이제 공급 계획이 발표되니까 나 이제 집 사려다가 분양 기다려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 많으실 거고요. 또 재개발 때문에 이주를 해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어딘가에서 살아야 되고요. 네. 전세 수요는 또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안 그래도 전세 때문에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전세난에는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도심 개발은 상당히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네. 거주에. 예. 그러니까 전세라든가 월세는 투자 수요나 투기 수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세 사는데 나 투자하려고 전세 사러 이럴 수는 없잖아요. 실수요란 말이죠. 예. 그런 차원에서는 주택의 전체로 양이 중요한데 최근에 앞으로 한 2, 3년간 입주 물량이라든지 이런 양을 감안해 보면 좀 불안한 상황이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는 전세 가격이 이렇게 개발을 갑자기 확 많이 하면 좀 상대적으로 전세 시장이 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전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될까요? 갑자기 집을 만들 수 없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걸 제가 제안하냐면 임대인들의 부담을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가격 막 오르는데 전부 다 부담은 임차인이잖아요. 근데 혜택은 임대인이 집주인이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 가격을 무작정 오르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전세 가격 올리면 그만큼 보험을 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신탁 제도를 활용한다든지 그래서 임대인들의 상응하는 자기가 경제적 이익을 받은 만큼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하면 가파르게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걸 조금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근데 있습니다. 그 임차인을 보호하는 임대차 보호법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오히려 또 전세난을 부추긴 측면도 있어서 그렇죠. 굉장히 아주 정치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당위론적 측면도 있는 게 예. 혜택을 받으면 그만큼 부담도 지어야죠. 근데 지금 집주인 분들은 전세 가격 많이 받는데 그에 상응하는 어떤 그 책임이 없단 말이에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남았다 그래서 네. 이 문제 중요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집값이 급등한 지역들을 좀 봤더니 네. 단지 최고 가격의 아파트가 거래됐다고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취소되는 사례. 네. 그러니까 이른바 호가를 떼어놓고 빠지는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된 물건들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건 시장의 교란 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실제 시장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제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서울의 광진구 서초구는요. 네. 최고가의 66.7%가 신고된 다음에 취소됩니다. 마포구는요. 66.7%가요? 네, 63.1%고요. 강남구는 63%예요. 예. 이건 실수가 아니고요. 의도된 조작이에요. 아니, 두 건 중에 하나를 어떻게 실수합니까? 예. 최고가를. 자, 근데 왜 이런 게 통하냐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11억 됐다가 갑자기 15억에 거래됩니다. 그러면 팔려는 사람도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15억이죠. 이게 앵커링 효과라고 하고 단내림 효과라는 거예요. 예. 근데 살 사람도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실거래가 15억에 됐으니까 예. 15억부터 생각한다는 거죠. 아. 그래서 둘이 만났어요. 매도자하고 매수자하고. 근데 갑자기 실거래가가 15억에 됐는데 14억 5천에 해줄게요. 그러면 예. 싸 보입니다. 예. 매수자가. 실거래가 신고가 지금 어느 단계에서 하게 돼 있는 거죠? 그거는 계약 당시에 계약하면 계약서 예. 작성하면 예. 그 부동산 중개 예. 사장님들이 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했다가 한 3개월, 4개월에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를 해버리면 어떤 책임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 효과 때문에 닷을 그 가격에 내리면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그 가격으로 다시 형성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실거래가 신고 시점에 대해서 지금 조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건 반드시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잘못 신고하고 의도된 신고할 때 분명히 페널티를 줘야죠. 예. 책임을. 왜냐하면 시장을 실제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10채 중에 6채가 고가 아파트 중에 잘못 신고를 합니까? 최고가로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한 시장 교란 행위가 맞기 때문에 좀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맞다. 오늘 제가 증권회사 했지만 예. 주식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예. 네. 주식 시장에서 그 어떻게 보면 주가 조작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리고 훨씬 더 큰 영향이 있다. 왜냐하면 거래가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네. 한 건으로요. 예.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에서 갑자기 가장 의견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어제 정부의 공급 입지 발표 영향 이광수 미래에셋 대우 연구위원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겨울이 끝나가면서 서서히 봄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낮 동안 대부분 지역 기온이 영상 10도 안팎까지 높아지면서 피부에 와닿는 공기가 한층 포근해졌습니다. 이렇게 얇은 코트 한 벌만 걸쳐도 활동하기가 무난한 날씨입니다. 포근한 날씨 속에 오늘 충청과 남부 지역은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호남 지역부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늦은 오후부터는 충청과 남부, 제주도로 비가 확산합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모레까지 제주도에 최고 80mm, 제주 산간 지역은 150mm 이상으로 많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5에서 40mm, 충청엔 5mm 미만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의 비는 오늘 밤에, 남부 지역의 비는 내일 오전 중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충청과 남부 지역의 단비 예보에 건조특보는 일부 완화가 됐는데요. 비 소식이 없는 수도권과 영서 등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내륙의 비의 양이 많지 않아서 당분간 건조한 날씨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빛은 흐리지만 낮 동안 예년 수준을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9도, 광주 10도, 부산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3일절인 월요일엔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한 차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제주와 남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해지면서 초속 25m 이상의 순간적인 강풍이 불겠습니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희원입니다. 네, 목요일 뉴스앤 이슈 준비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에는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